주거복지 로드맵이 조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공급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공급량을 많이 늘리는 걸로. 그리고 단순하게 100만 가구 공급에 그치지 않고 이걸 다시 청년층한테는 어떻게 하고 노년층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단계별로 나누어서 일단 정책을 내놓았고 일단 예산이 한 120조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는 120조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들은 외곽에 가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가겠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신혼부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한다면 출퇴근이 제일 큰 문제니까 외곽에 뒀다가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중심에 가서 공급해 주겠답니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소주 좋아하십니까? 예, 합격입니다. 안주 시키세요. 평소 드시는 안주. 안주. 낙지. 다 먹었습니다. 안주 추가하세요. 잘 들으세요. 진호 나가는 중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 추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걸 하세요. 오뎅탕.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소비 패턴을 하나 확인합니다. 철저히 경제학적으로요. 왜 낙지를 시켰을까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효용이었으니까. 그러면 계속 낙지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갑자기 바꾼 겁니까? 질린다? 그래요. 질린다는 표현을 경제학적 용어로 바꾸면 효용이, 정확하게 무슨 효용이?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낙지를 처음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 또 추가시켜서 먹었더니 만족감이 6. 이번에는 추가로 또 먹었더니 만족감이 3. 추가로 또 먹었더니 만족감이 1이라고 합시다. 자, 총 효용을 보세요. 두 번째 먹었더니 총 효용은 16. 또 먹었더니 총 효용은 19. 총 효용은 일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 효용. 한계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추가. 자,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을 봅시다. 4. 또 먹었더니 만족감이 3. 또 먹었더니 만족감이 2.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 그렇기 때문에 이내 패턴을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한계 효용을 균등한 상태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자, 한계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요. 한계라는 개념. 의사결정에서는 항상 얘를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지문이 OX 결정하세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OX.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한계라니까. 아까 말을 안 했구나. 자, 하나 더 봅시다.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론에서는 총이라는 개념이 너무 무조건 X. 평균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조건 X. 무조건 의사결정은 한계로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한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OX, X. 총수익이 아니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이런 뜻입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세요. 딱 그리세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무조건 개론에서는 한계라는 개념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막둥이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추가로 느끼는 불편함도 있죠. 근데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도 사랑도 있죠. 어느 게 큽니까? 불편함이 더 커? 너 헤어질 시기를 넘어섰구나. 막둥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그렇다고? 야, 너 이상하다. 남편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요. 오늘 가서 한번 시범해보세요. 아내분의 손을 잡으시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요. 오늘 가서 안 뛴다고요? 그럼 잡으면 죽나요, 그러면? 아니,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봐요. 아니요, 가슴이 더 뛸 거예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결혼하기 전에 손을 잡았을 때 그때 뛰었던 그 강렬함이 지금 못 느껴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효용은 어때요? 효용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효용 커져가고 있는 건데 단지 추가로 느끼는 그 강도요.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면 계속 만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이때부터 헤어지려고요. 이 상태가 되면요. 이 상태가 되면 사랑이 극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첫사랑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첫사랑이 없었죠? 자, 첫사랑을 우리는 보통 푸사랑이라고 하니까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이 상태에서 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죠.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상태가 되었다. 막둥이 잘 들어. 이 상태가 되었다면 헤어지면 안 돼요. 헤어지는 그 순간 원수로 남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면 죽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글 다 올리는 거예요. 그 정보 다 올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 헤어지면 안 돼요. 헤어지는 것은 이 상태예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은 언제 헤어졌을까요? 이 상태에서 헤어졌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상태에서 헤어졌겠죠. 느끼세요.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이 상태라면 다음 생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생에서는 사세요. 그게 낫습니다. 완전 원수가 되니까. 이 상태라면 헤어지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의미 전달은 된 거죠?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상태. 이 상태가 이윤극대화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할 겁니다. 집약한계라고 해요. 이게 집약한계인데 정의도 기억하지 말아요. 그냥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무조건 뭔가요? 한계라는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계용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겠습니다. 3교시입니까? 1교시의 집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1교시 때 집중력, 2교시 때 집중력, 3교시 갈수록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얼마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응? 올라가신 분은 없습니까? 그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고. 자, 갑시다. 자, 3번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째 줄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6째 줄에 가면 굵은 글씨가 나올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방금 읽으신 게 수요의 정의인데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니까. 자, 방금 읽은 게 수요의 정의인데 그래서 키워드 2개 잡으세요. 예, 오케이. 가격 동그라미, 수량 동그라미. 그걸 딱 기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입력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수요 함수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법칙이란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수요 땡땡으로 입력합시다.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던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수요 땡땡이 나오면 키워드는 뭐라고요? 첫 번째 가격. 두 번째는 양. 수요일 때는 수요량, 공급일 때는 공급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입력. 함수가 뭡니까? 함수. 함수는 수학이 아니고 함수는 관계. 너와 나의 관계, 그걸 함수라 그래요. 너와 나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라고요? 왜 좋은 관계입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수요함수가, 자, 지금 설명하는 실은 알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답은 다 찾아요. 근데 일단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 순간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살 때 어떤 조건들을 따지십니까? 가격 또는요. 자, 위치는 너무도 포괄적입니다. 위치가 좋다는 말 속에는 너무도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교통의 편리함, 또요. 예? 기반시설. 자, 같은 걸로 전제할게요. 또 학군, 그리고요. 시장과의 거리, 나의 소득 수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예상치 등등등등.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하고 수요는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그걸 수요함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 경제학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계를 찾아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하다고 전제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만 변한다. 무엇이 변한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수요함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수요함수란 하고 놓으면 빨리 뭘 찾는다? 가격과 양을 찾고 있으면 O,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X.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까? 이것을 수요 법칙. 따라서 수요 법칙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라는 이렇게 놓으면 뭘 찾는다고요? 가격과 양을 찾고 그리고 추가로 찾는다면 반비례. 이제는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복습하실 때 절대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경제는 모두가 다 그래프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림의 총축을 가격으로 잡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한 거예요. 행축은 양으로 본 겁니다. 수요 입장에서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편의상 아파트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할 때 소비자들이 10채를 사려고 하더니 가격이 상승해 버렸답니다. 1,500으로.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종전보다 적게 사겠답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500으로. 그래도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그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그 점들을 연결하면 노란색 그림과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을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요 곡선. 근데 수요 곡선의 생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노란색은, 그려진 이 노란색은 비례를 나타냅니까? 반비례를 나타냅니까? 비례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비례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까? 이는 공급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한다는 말과 반비례한다는 말은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갈 내용은 이것들만. 자, 머릿속에 그립시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조금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데. 수요 땡땡 놓으면 가격과 수요량. 수요 법칙은 반비례 관계. 반비례니까 그래프 형태는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 머릿속에 잘 그려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현실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삽니까? 안 삽니까? 응?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산다? 안 산다? 방금, 아니요, 가면서 안 산다 그랬습니까? 방금 뭐 한다고요? 산다고 했죠? 자, 이번에 소비 패턴을 잘 볼게요. 자, OX 결정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수요 법칙의 예외이다. OX. 한 번 더 표현할게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 법칙의 예외라 할 수 있다. 자, 왜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집을 산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예상 때문입니다. 따라 수요 법칙의 예외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예상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문에 예상을 숨기고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출되었을 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긴 하는데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한다, 그죠? 예상치를 전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명품 가방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왜 수요는 증가합니까? 희소성이라고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다고만 그게 희소성이라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뭔 희소성입니까? 자, 희소성 못 들은 걸 하고요. 다시요. 명품 가방은 비싼데 왜 잘 팔립니까? 자,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베벌렌이라는 학자가 자기 이름을 따서 베벌렌 효과라고 합니다. 베벌렌 효과란 리어카에서 만원짜리 옷이 잘 안 팔리다가 이게 백화점 들어가서 10만 원 하면 잘 팔리는 행위. 그래서 베벌렌 효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시성 소비라고 말합니다. 또는 허용 효과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시죠? 자, 그런데 명품 가방이 잘 팔리는 이유는 베벌렌 효과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여기다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속물 효과가 추가됩니다. 내가 그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속물 효과. 이게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품 가방을 선호하지 마시고요. 명품이 희소성이라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오로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다시 내용 들어가 봅시다. 또 가운데로 밑으로 쭉 남은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또 굵은 글씨 하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찾았습니까? 네. 들어갈까요? 시작.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그럼 이제 방금 읽으신 내용에서 가격 상승 체크하시고 수요량 감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 나머지는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7페이지 갑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품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도
수요량이 아주 조금만 증가하고 어떤 상품은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량이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걸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자, 탄력성은 1월 달에 다루기로 합시다. 아래로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면 굵은 글씨에 예상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구매를 할 때 현재 가격뿐 아니라 미래 가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에 대한 예상이 사람들의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찾았습니까? 네. 내용 들어갑시다. 시작. 그게 이제 늘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대체제라고 합니다. 먼저 거기 나와 있는 1995년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여기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체제가 뭔가요? 단어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 관계를 한번 설정해 봅시다.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가봅시다. 콜라 좋아합니까? 사이다 좋아합니까? 사이다를 좋아하는데 이 둘이 대체제라고요? 뭘 좋아하십니까? 사이다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둘이 대체제라고요? 막둥아 뭘 좋아하니? 뭘 좋아합니까? 콜라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콜라를 좋아하는데 이 둘이 대체제냐고요? 자, 뭘 좋아하는 겁니까? 같다 그래야죠. 둘 다 같다 그래야 그게 대체제가 되지. 콜라를 좋아하면 콜라를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옆집에 다른 마트를 가야 될 거 아닌가요? 사이다를 먹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둘이 대체제라는 것은 동의합니까? 네.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자, 일단 내용은 잠시 보기로 하고 방금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미국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커피하고 홍차를 대체제로 놓는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경제학 책을 보면 전부 다 커피와 홍차를 대체제라고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원서를 그대로 뺏기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하고는 잘 안 맞고요. 자, 한번 들어갑시다. 이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콜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 수요는 감소한다. 그럼 콜라를 안 먹는 대신에 사이다 수요는, 그럼 사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사이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자, 결과를 잘 봐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를 잘 보세요. 네. 따라서 대체제는 뭐다? 대체제는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자,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대체제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합격 못 합니다. 자, 다시. 대체제란 뭐다? 비례. 다시.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블랭크 채워보세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키워드는 어떻게 되죠? 대체제. 그럼 대체제를 찾았으니까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비례라고 했으니까 수요 감소하고 가격 하락.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대체제였습니다. 다음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어떤 재화들은, 자, 그 바로 위에 굵은 것을 먼저 볼게요. 어떤 재화의 수요는 비슷한 기능의 다른 재화의, 자, 비슷한 기능을 가는 다른 재화, 다른 말로 바꾸면 대체제.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효용이 비슷해야 되고, 용도가 비슷해야 되고, 가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인데 일단 암기는 하지 말고요. 그런 조건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자, 그 아래줄 갈게요. 어떤 재화들은 서로 같이 사용해야만 하거나 같이 사용할 때 기능이 더 잘 발휘가 된답니다. 이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보완할 수 있는 재화. 그러면 예를 많이 드는 게 커피하고 설탕의 관계. 커피와 설탕이 보완제라는 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까? 설탕 커피를 좋아합니까? 뭘 좋아합니까? 둘 다라고요? 다시, 뭘 좋아한다고요? 블랙 커피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둘이 보완제라고요? 자, 보완제는 커피만 먹는 것보다는 설탕을 함께 먹는 게 만족감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설탕 커피를. 나는 블랙을 좋아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설탕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야 이게 보완제 관계가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둘의 관계. 커피 가격이 뛰면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자, 커피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많이. 그럼 커피값 오르면 수요는요? 줄이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값이 올라도 커피 먹는다. 그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격이 아니라 그런 기호가 되는 거예요. 기호. 이 기호가 들어가면 수요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탕 수요는요? 그럼 설탕의 가격은? 자, 결과만 기억할 겁니다. 관계를 봐요. 따라서 보완제란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자, 시험 문제는 방금 이 조건을 보니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요가 제시되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근데 얘는 일단 지금 손대지 마세요. 가격이 출제될 가능성은 99%, 수요가 출제될 가능성은 1%. 우리 시험에 아직 수요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모의고사 등에서도 만날 거고요. 그냥 나중에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을 알면 답은 다 찾으니까요. 자, 마무리합니다. 대체제는 뭐다?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입력하세요. 항상 한 문제입니다. 대체제 보완제 이해하고 답 찾는데 보통 한 6개월 걸립니다. 세 번째쯤 들으면 알겠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저렇게 비례 반비례로. 원래는 콜라 사이다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다 끝냈으니까 문제도 바로바로 답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방금 수요가 변한다 그랬으니까. 칠판에 그림을 보면 노란색 수요 곡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란색 수요 곡선이 흰색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수요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할 겁니다. 수요의 변화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노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거 오른쪽으로 간 겁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까? 오른쪽으로요. 우측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애초에 노란색을 보세요. 또 수요곡선 그랬죠? 자, 이거요. 이렇게 하면 비례 반비례. 이는 공급곡선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들은 유리 분리, 공급자는 유리. 그럼 공급량을 늘린다고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림 형태가 어떻게 되죠? 우상향. 나중에 엉망진창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하향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시험에서는 나와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냥 기억하고 이걸 알아야만 답을 찾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답을 찾는 것과 이 표현 자체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몰라도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 우상향, 증가감소,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이 흰색 쪽으로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좌하향. 왼쪽으로 간 거죠.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할 겁니다.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자, 저기서 방금 제시했던 저 방법.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제시하고 물어봅니다. 그림을 제시하고 D제로 수요 곡선이 자, 수요를 디맨드라고 해요. T로 씁니다.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D제로가 T1으로 이동했다. D제로가 T1으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응?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재 그럼 비례를 빨리 떠올려줘. 비례. 그럼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증가입니까? 그러니까 비례니까 대체재 가격은 상승했다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림을 제시해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런 형태로 물어보거나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증가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감소다라는 건데 자,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T0가 T1으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교통이 편리해졌고 학군이 좋아졌고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소득이 증가했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니까 아무도 안 틀린다고요. 얘네들이 시험 지문에 다 뜨는 거니까 아무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틀리느냐? 쟤 때문에. 대체재 보완제. 그게 대체재 보완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체재 보완제 가지고 해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 그렇다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 보완제 가격은 보완제는 반비례니까 하락.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제가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머릿속에. (7페이지) 갑니다. 앞서 마지막에 읽었던 굵은 글씨 보세요. 7페이지입니다. 어떤 재화들은 서로 같이 사용해야만 하거나 같이 사용할 때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완제다, 그죠? 그래서 밑에 컴퓨터가 나오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의 관계는 보완제입니까? 그런데 대개 프린터를 안 두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가지고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프린터하고 잉크는 보완제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프린터를 제작하는 회사와 잉크를 만드는 회사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프린터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낮춰야 돼요. 그 프린터 가격을 낮추어서 프린터를 많이 공급하고 대신에 잉크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재냐 보완제냐 따라서 판매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체재 관계 한번 봅시다. 콜라가 비쌉니까? 사이다가 비쌉니까?
아, 콜라가 비쌉니까? 이상한 얘기를. 콜라가 비싸면 그 순간 대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대체제겠습니까? 콜라는 만원, 사이다는 1,000원. 뭘 먹습니까? 그럼 사이다 먹어야죠. 그러니까 가격도 같다는 거죠. 자, 근데 왜 가격이 같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얘들이 대체제라서 그래요. 대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올리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올리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서 사바사바해서 같이 가격 올리는 겁니다. 한쪽은 200원으로 올리고 한쪽은 100원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시장에서는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대체제는 그런 거고요. 보완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낮춰야,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프린트와 잉크의 관계, 이런 관계일 때는, 그러니까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설탕도 같이 만든다고 전제합시다.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설탕도 같이 만든다고 전제하고, 그럼 커피값을 내리는 거죠. 그럼 커피값을 내리면 설탕도 소비량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커피값이 오르면 설탕 소비량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격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갑시다. 마지막 페이지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공급의 변화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생산비.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생산비만.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좀 정리하고 갑시다. 탄력성.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 정확히 말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교과서 35페이지 가볼까요? 우리 교재 35페이지. 7절의 제목이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 갈로 1번에 함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게 뭐 시험용 용어가 아니고 그냥 뭐 가끔씩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요. 독립변수,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영향을 받는 요인. 중개사 시험을 합격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암기력과 이해력이죠. 근데 암기력은요, 이미 예전에 사라져 버렸고, 이해력은요, 오래전에 팔아먹었고, 이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자, 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강사의 질이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그럼 얘네들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요.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얘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떠한 독립변수가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생각하십니까? 응? 노력? 그럼 노력에 따라서
합격이 많이 움직인다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시간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3년 하면 한 300점 나오겠네요? 아니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시죠 그냥. 얼마나 집중하느냐 문제.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사 학습해야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요? 3시간요? 3시간에서 몇 년 동안 하시려고요? 곱하기 3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학교 가려고 했습니까? 그냥 장난삼아 시작한 겁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투자하면 되겠지 이런 건가요? 근데 좋아요. 그럼 매일 그럼 2-3시간 투자하십니까? 매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면 또 한 10시간 투자했다가 안 오면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의미가, 자, 하루에 한 3시간 투자하면 돼요. 자, 갑시다. 잘 봐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 그래서 일단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보세요.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적게 보인다면 비탄력.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크게 보인다면 탄력적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용어 이 정도만 구경할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1개, 이론 문제 1개, 2문제고 사실 문제 전체를 놓고 보면 4문제가 나와요. 탄력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격을 낮추어서 많이 팔면 결론은 수익이 많아진다 이런 논리죠. 자, 정말 가격 낮추면 수익은 많아지는 걸까요? 응? 그러니까 많이 팔면 되는 걸까요? 그럼 낮추면 다 팔립니까?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탄력성이 다 결정해 줍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있기는 한데 정부가 담배값을 올렸던 이유가 정부의 세수 확보였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똑똑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건강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담배값을 올렸습니다. 자, 결론. 정부의 의도대로 갈까요? 정부가 말했던 그 의도대로 가는 겁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정부는 세수는요, 확실하게 늘어나서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세금은 다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담배값 인상이 금년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그 결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탄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기업의 수입, 정부의 정책, 개인의 소비 행위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결과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왜 담배값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는 조금 금연을 하더니 그들도 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담배를 피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말해보세요. 중독성. 맞아요. 이걸 탄력적으로 바꾸세요.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합니까?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라서 그래요. 비탄력적이라서. 막둥이 한 번 더 거론해 볼게요. 막둥이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합니까? 남자친구가 막둥이를 많이 좋아합니까? 응? 어때? 막둥이 진도 나가자. 누가 많이 좋아하니?
남자친구가 많이 좋아, 그건 너 착각이고. 자, 막둥이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한대요. 자, 그럼 두 사람의 관계 설정해봐요. 누가 탄력이고 비탄력인지 결정해봐요. 막둥이에게 남자친구는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둥이는 탄력, 비탄력? 절실한데 탄력이라고요? 자, 다시. 막둥이는 남자친구가 절실하다고요. 남자친구는 막둥이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여자친구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둥이는 비탄력, 남자친구는 탄력. 곧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막둥이가 선물을 하겠죠. 예. 남자친구가 선물을 안 하면 막둥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집에 가서 혼자 울어야지.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말을 했다간 둘은 헤어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봐요. 누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합니까? 비탄력.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경제학적으로요. 비탄력적인 사람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왜 주부님들께서는 중개사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힘들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해 보려고? 왜 이렇게 힘들다는 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해본 겁니까? 이유를 말해봐요. 응? 내가 합격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해야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 벌려고요. 자, 돈을 버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려고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아내분들이 여성 측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경제 관련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책임지고 있다가 막상 헤어지게 되면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는 문제죠. 근데 이제 중개사를 시작하면 돈을 벌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집안에서의 발언권이 세질 거고요. 그래요. 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다시. 왜 중개사 공부하는 겁니까? 나 자신이 탄력적 입장이 되려고요. 남편한테 의존했던 관계는 비탄력적인 관계죠.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조금 더 탄력적 입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탄력성은 우리 생활 곳곳에 다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세 인상이 효과를 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리담에 정말 수입이 증가하겠는지. 탄력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네. 박리담에는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입니까? 네. 낮추면 수요량은 확 증가한다는 거죠. 반면에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별로 반응 안 한다는 거죠. 네. 가격을 내렸으나 수요는 별로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박리담회를 통해서 수입을 증가시킬까요? 탄력적인 재화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인 재화인 경우에만.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외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그러면 외식은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게. 자, 다시 분위기 파괴요. 막둥이가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게 그게 절실함이고, 절실함이 비탄력이라고요. 자, 다시. 외식은 탄력, 비탄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탄력, 비탄력? 탄력. 그렇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음식점들이 가격 파괴라는 걸 한 거예요. 단 그것이 탄력적일 때만 성공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 있는 빵 가게 가서 빵을 삽니까? 동네에 있는 그 주인께서 직접 빵을 만드시는 그런 가게가 제품을 사십니까? 근데 빵값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빵을 많이 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빵에 대해서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빵값을 내리는 것은 별로 효과를 보기가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빵을 아주 좋아를 해야 돼요. 빵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비탄력적이라면 빵값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빵값을 내리면 수익은 감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은 빵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이라고요?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가격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빵 가게는 빵값을 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박리담회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떠했을 때만 그 제품이 탄력적인 제품일 때, 그럴 때는 박리담회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 맞은편에 백화점이 있습니까? 롯데? 롯데입니까? 신세계입니까? 롯데입니까? 그래서 박앤세일을 했습니다. 박앤세일을 했는데 여성 의류는 몇 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자, 3층에 있는 여성 의류하고요, 지하 매장에 있는 음식 코너하고, 자, 이 두 개 코너를 박앤세일을 했습니다. 결과 수입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여성 의류는 탄력, 비탄력. 백화점에서 박앤세일하는 이 여성 의류가 몸 뺍니까? 아닙니까?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얘는 사치품들입니다.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박앤세일은 가격을 내린 거죠. 그러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음식 코너에 있는 것들은 비탄력적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쌀값을 50% 내리면 하루 한 6끼 먹습니까? 그러면 올리면 한 끼밖에 안 먹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이쪽은 박앤세일 하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박앤세일을 하면 음식 제품 같은 것들은 박앤세일 안 합니다. 뭐 백화점 문 닫기 전에 늦은 시간에 가면 가격을 싸게 주는 것은 뭔가요? 이유가 어차피 걔는 유통 시간 문제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싸게 파는 겁니까? 곧 상할 거니까 싸게 사시고 가서 드시고 배탈하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대신에 배탈은 났지만 우리는 싸게 팔았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음식품들은 박앤세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백화점이 박앤세일하면 주로 어떤 제품들을 박앤세일 하던가요? 전부 다 여성 의류, 여성과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남성 관련 제품들의 박앤세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백화점은 여성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롯데는 3층이 여성 매장이라고요? 그럼 남성은요? 5층에 있습니까? 그럼 4층도 여성 매장입니까? 자, 의미를 잘 봐요. 자, 그럼 맞은편에 있는 백화점은, 자, 여성 코너가 3층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까? 자, 그러면 3층이 먼저 도달하죠. 그래서 여성 매장을 아래쪽에 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남성과 여성의 매장이 위에 있으면요, 7층, 8층에 있으면 여성 매장을 위쪽에 놓습니다.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성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쪽에 여성 의류를 먼저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고요. 갈 때 제 거는 사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보세요. 예. 남편 거 사러 가십니까? 본인 거 사러 갑니까? 그러니까 애는 제외하고요. 애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 걸 사러 갔습니까? 남편 걸 사러 갔습니까? 뭘 친하지도 않으면서 남편 걸 사러 갑니다. 본인 걸 10개 사고 남편 거 하나를 사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 별소리 안 들으니까. 자, 그게 전략이라고요. 그게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래쪽에 의류를 두면, 예, 여성이 남성보다는 아래쪽 층수로 가고요. 위쪽에 있을 때는 여성층이 위로 가요. 그러니까 먼저 접근이 용이한 쪽. 자기 걸 사고 다른 쪽으로 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오늘 여기 이 정도만 합시다. 탄력성은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구경하는 선에서만. 탄력성이란 무엇이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 그런데 자극보다는 반응을 크게 보였다면 탄력적, 상대적으로 적게 보였다면 비탄력.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눈앞으로 파리가 날라옵니다. 아,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좀 크게 벌려봐요. 자, 두 번째, 벌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팔에 대해서는 그게 탄력, 비탄력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해요. 어느 쪽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갑이 탄력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할 때 나는 탄력적 입장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나에 대한 상대는 비탄력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가 나를 절실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항상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너들이 자기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을의 입장에 있다는 얘기죠. 즉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갑질을 해도 딱히 이분들이 그만둘래 이렇게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오너도 저한테 늘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확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갑질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는 갑질을 안 하는데 꼭 쌤들한테는 갑질해요. 자, 탄력, 비탄력이라는 개념을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저 정도 선만 구경하는 걸로 합니다. 가방을 챙기는 이유가 뭐죠?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리 와요. 자, 칠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무슨 뜻인지를 알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계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총 내지는 평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의사결정은 한계로 하는 겁니다. 한계로. 자, 막둥이가 남자친구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까 헤어질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오늘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 내일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 근데 자꾸 얼굴을 보니까 짜증나기 시작, 이러면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가 아니라 월말 부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행복을, 사랑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해요. 한계라는 단어. 자, 두 번째, 세 가지 시작. 단, 내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수요 땡땡으로. 수요 땡땡 놓으면 가격과 양. 조금 더 나아가서 수요 법칙은, 그리고 수요 곡선은, 그런데 요거는 신경 안 쓰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는 나와요. 그래도 아예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다음, 그림만 구경하는 겁니다. 그림만. 자, 수요 곡선이 빨간색으로,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오른쪽, 의미는 증가. 흰색, 왼쪽으로 가면 끝. 그게 전부 다. 자, 여기다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은 보지 마시고요. 빨간색 공급 곡선이 노란색 쪽으로 이동한 것은 공급이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자,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수요 곡선을 다시 보세요. 아까 설명을 안 했네요. 동일한 가격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세요.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이 1,000만 원일 때 기존 수요 곡선 노란색에서는 열채를 사고 싶대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곡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수요량은 감소. 자,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을 보는 겁니다. 빨간색 공급 곡선이 노란색으로 간 것은 공급이 증가, 감소? 예, 증가. 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반면에 빨간색이 흰색 쪽으로 가면 공급이 감소. 또 동일한 가격을 놓고 보시면 돼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빨간색 공급 곡선에서는 열채를 공급하고 싶답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공급량은 감소.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늘 시험으로 나오는 거.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는 뭐다? 비례. 보완제는 무엇이? 꼭 기억해요.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이 둘의 관계가 비례냐, 반비례냐. 그걸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대체제는 오늘 정의 정도만.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자극보다는 반응을 크게 보였다면 탄력적. 자극보다 반응을 적게 보였다면 비탄력.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비탄력. 이해했습니까? 라고 자극을 줬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이런 게 비탄력.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탄력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